식물성 매체. 자, 인터넷 매체. 이렇게 있거든? 그 뒤에 책이랑 좀 신기해가지고. 자, 인쇄 매체에 해당하는 거 뭐니, 얘들아? 인쇄 매체. 신문, 잡지. 시청각 매체는 TV, 그죠? 그리고 라디오. 그 다음에 인터넷 매체라고 해서 지금 뭐 각종 SNS, 그 다음에 블로그, 그죠? 각각의 특징이 있다는 거야. 각각의 특징. 근데 우리 인쇄 매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일방향적이야. 일방향적. 그리고 시청각 매체 같은 경우도 일방향에 가깝지. 봐야 되고 들어야 되니까. 근데 인쇄 매체처럼 100% 일방향은 아닌데 일방향에 가까워. 뭐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도 있고 라디오에 전화를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가야 되고 계속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방향에 가깝다. 소통 방법이.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완벽한 쌍방향이라는 거지. 쌍방향적 소통. 그리고 즉각적이야. 즉각적이고 확산적이고 정보가 금방금방 확산되고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블로그야, 블로그 역사 누리감,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매체라서 소통이 쌍방적이고 즉각적이고 그리고 정보가 확산적인 그런 매체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용은 얘가 이제 역사에 관련돼서 블로그를 만든 거죠. 역사 블로그. 여러분은 블로그 안 하나요? 블로그 할 때는 아니지, 맞아. 그 블로그 자기가 관심 있는 이제 관심사의 블로그를 만든 거죠. 근데 이 블로그 안에 있는 글이 나온 거잖아. 글. 그 글의 특성에 대해서 시험에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매체 언어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 본문 볼게요. 본문. 자, 본문. 청기화 발견 사건이라고 하는데 제목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블로그에 있는 글은 스피드야, 스피드. 그래서 우리 스피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특징이 자, 들어갈 말이 뭘까? 일상? 자, 이거 소설과 비교하면은 팩트지, 팩트. 그쵸? 사실의 기록. 사실의 기록이라서 여기에 나온 나는 작가예요. 나는 바로 작가지. 그러니까 즉 나의 이야기야. 구조를 보면 나의 경험이 나오고, 나의 경험, 그 경험에 따른 깨달음 이렇게 나오죠. 경험에 따른 깨달음, 경험에 따른 깨달음. 자, 보통 스필의 구조인데 먼저 어떤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한 다음에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깨달았어, 느꼈어 라고 어떤 특정 가치를 발견한다는 거야. 각성을 하기도 하고 각성을 깨달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경험을 하지만 누구나 다 거기서 어떤 가치를 얻거나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작가의 개성은 굉장히 두드러진다는 거지. 그래서 수필을 우리가 가장 개성적인 문학이다. 얘기하죠. 자, 형식 같은 경우 보면 형식 수필을 우리가 어떤 형식이라고 하냐면 형식이 없다, 뭐 무형식의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형식이 자유롭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수필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글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서 비전문적인 글이다. 또 우리가 이제 또 수필을 계속 배우게 될 텐데 기말고사 때 종탑 아래서라든지 수우직이라든지 진짜 어려운 수필이 나온단 말이야. 수필의 종류가 있는데 수필의 종류, 자, 미셀런이라고 들어봤어요? 미셀런이하고 에세이가 있어. 가벼울 경자 써서 경수필, 무거울 중자 써서 중수필. 그럼 뭐냐면 미셀런이는 그냥 신변 잡기적인 거,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거, 그것을 소재로 쓴 거예요. 마치 청계화 발견 사건도 나누자면 미셀런이 들어가. 신변 잡기적이고 일상적. 자, 에세이는 중이잖아. 무거울중. 이거는 내용이 사회적이고 이거는 좀 어떤 논설문에 가까워요. 논설문. 자기의 의견이 피력되지, 주장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전문적이기도 하고 학술적이기도 하고 시사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나누자면 미셀런이에 들어간다. 이 수필. 자, 인터넷 블로그라는 매체를 통해서 청규화 발견 사건이라는 수필을 올린 거예요. 얘가 영훈이라는 거가. 자, 뭐 우리 교과서 보면 영훈이 얼굴 딱 나와 있잖아. 사진이 딱 나와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볼게요. 내용을. 자, 오랜만에 할아버지 댁을 방문한 어느 주말이었다. 자, 경험이 나오는 거지. 경험부터 얘기하는 거야. 마당에 나무를 심고 계신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돌조각을 발견했다. 꺼내보니 내 손바닥만한 크기의 기와였다. 기와. 자, 기와가 중심 소재죠. 여기서 할아버지 댁은 기와집도 아닌데 왜 땅에 기와가 묻혀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기와를 살펴보던 나는 이것이 언젠가 국립고궁박물관에 갔을 때 전시되어 있던 조선시대 청기와와 색깔이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부분 바로 쳐보세요. 이것이 언젠가 국립고궁박물관에 갔을 때, 이거는 뭐냐면 자신의 예전 경험, 즉 거기서 얘가 봤단 말이지. 예전 경험, 그 경험을 통한 배경 지식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 부분. 자, 배경 지식. 경험과 배경 지식을 통해서, 아, 이거 조선시대 청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 댁은 경복궁과 아주 가까웠다. 자, 얘가 그것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어. 자기가 본 거, 박물관에서. 두 번째, 위치, 경복궁과 가까워. 혹시 이게 조선시대 청비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떠올랐다. 이건 추측해보는 거죠. 그렇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기와를 집에 데려왔다까지 끊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경험에 대한 거. 이런 청비화를 발견했다. 청비화를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박물관에서 내가 가서 알고 있었던 거랑 비슷해. 그 다음에 위치가 지금 경복궁하고도 비슷한 위치야. 요걸 통해서 조선시대 청비화가 아닐까?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여기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 나왔지? 영혼이 설렜어. 왜? 조선시대 청비화일 것 같아. 설레는지. 자,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내가 발견한 기와가 조선시대 유물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다 했어. 번째, 이번에는 이게 맞는지 확인 작업을 하는 거죠. 확인. 첫 번째 방법이 인터넷 검색이었어. 인터넷 검색. 그랬더니 자, 인터넷 검색 밑줄 치고 1번 경복궁 내 여러 곳에서 청비화가 출토되었다는 신문 기사가 나왔다. 그래서 신문 기사에서 이제 근거를 확보하는 거죠. 신문 기사. 신문 기사에 나온 기와의 색은 내가 발견한 것과 거의 똑같아 보였다. 당장 도서관으로 달려가 관련책을 찾아보았다. 자, 두 번째는 도서관. 도서관으로 가서 관련 서적을 찾아본 거죠. 관련 서적을 찾아보았더니 거기 뭐냐면 세종실록에 청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세종실록 거기서 또 관련 서적이니까 괄호쳐봐. 세종실록에 청와 청기화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문종실록에는 근정전과 사정전에 청비화를 덮었다는 기록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광해군대를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더 이상 청비화를 제작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까지 바로 다르세요. 거기까지. 그래서 관련 서적, 문헌이지 문헌, 여러 문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거기 쭉 나오잖아. 무슨 실록, 무슨 실록, 무슨 실록. 그래서 검색을 해본 거죠. 근데 여기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있어. 뭐지? 청비화가 광해군 이후에는 제작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죠. 제작 시기 광해군 전까지였다는 거죠. 그렇지? 그 옆에 책하고 그거 있다. 자, 그래서 자료를 찾아볼수록 내가 발견한 것이 조선시대 청비화라는 이름이 가져졌다. 점점 확신, 점점 강해졌다. 오랜 세월에, 거기 책하고 맨 뒤에 책하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낡은 청기화가 경복궁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와는 유물일 가능성이 컸다라고 점점 확신을 붙여가는 거야. 기와를 본 주변 친구들도 하나같이 옛날 경복궁 청귀와가 맞는 것 같다면서 놀라워했다. 할아버지 댁 마당을 조사해보면 다른 유물들이 더 발굴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 이가 여러 가지 자료 거기 뒤에 체크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지고 신문 기사도 보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문헌 이제 옛날 서적을 뒤져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뭐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면서 자, 뭘 하게 되냐면 확신을 하게 돼. 확신. 이 청귀와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유물이야. 그렇죠? 그래서 발견해서 확인하고 확신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텝이 뭐냐? 자, 밑줄. 진짜 유물이라는 확신이 든 나는 전문가를 찾아가기로 마음 먹었다. 자, 이어져서 4번. 전문가에 의뢰한 거야. 확신이 들었잖아.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와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고 어디에 기증하면 좋을지 조언을 얻고 싶어서였다. 왜냐면 자기가 이제 확신을 했으니까 이거 내가 찾았는데 어디에 기증하면 좋을까요? 이거 엄청난 유물이잖아요. 조선시대 유물. 자, 그랬는데 조언을 얻으려고 갔어. 나는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로 유명한 대학 교수님께 찾아뵈어도 되는지 전자우편으로 여쭈었다. 다행히 와도 좋다는 답장을 받았다. 답장을 받자마자 바로 찾아가 뵙고 기와를 보여드렸다. 부푼 기대감으로 가슴이 떨렸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교수님께서는 기와를 보시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신에 차게 바로 말씀하셨다. 이건 페인트 칠한 요즘 기와란다. 조선시대 기와는 이렇게 매끄럽지 않아. 아마 근래에 다른 건물 공사 때 쓰인 기와가 아닐까 싶구나. 이 부분 가로쳐봐요. 자, 전문가한테 의뢰했어. 이메일을 보내서 오라는 사인을 받고 방문했죠. 직접 갔단 말이야. 그런데 전문가가 뭐라고 했냐면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했죠.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조선시대 거 아니야. 라고 자, 판정을 받은 거죠. 판정. 그러니까 나의 확신이 틀렸던 거죠.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한 건 어떤 효과를 줄 거야? 전문가가 직접 얘기한 거. 그렇지, 내용이 실렸어. 정보에 실렸어. 자, 그래서 얘가 믿는 대로 자, 아름다워 보였던 기와의 빛깔이 순간 반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기대감에 들떠 있었던 내 마음도 이성을 찾아 차분해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얘가 얼마나 들떴겠어. 그치? 설레고 들뜬 기대. 심리가 여기서는 자, 이제 실망.
실망한 거지. 실망하면서 여기까지가 뭘로 보냐면 스플에서 이제 경험으로 보죠. 경험 다음에 뭐다?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가 깨달음을 갖게 되죠. 이 일을 통해서 전형적인 스피릿 구조를 취하고 있어. 경험과 깨달음. 자, 그럼 깨달음의 내용이 중요하잖아. 뭐라고 했냐면 믿는 대로 보인다고 한다. 조선시대 청기호였으면 하는 마음의 섣불리 그렇게 단정지었고 다른 가능성을 제외하자 조사한 내용이 모두 다 그럴듯하게 여겨졌다. 자, 가르치세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섣부른 판단을 한 것을 분석한 거야. 그 이유를 분석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과도한 확신을 찼었잖아.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랬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믿는 대로 보인다고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자기가 믿는 대로 다가. 응? 네 글자. 맞아요. 확증편향. 그러니까 객관성을 잃은 거죠. 객관성을 잃은 거예요. 확증편향. 내가 믿는 대로 보이는 거야. 너희들이 예쁜 여자를 봤을 때 왜 그 여자가 예쁘다고 생각하고 사귀고 싶다고 생각하는 줄 아나? 이게 가장 쉬운 확증 편향이에요. 그 여자를 보고 너무 예뻐. 쟤 정말 예쁘다. 나 쟤랑 사귀고 싶어. 이 생각이 드는 이유는 걔가 마음도 예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확증 편향이야. 확증 편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대로 보이는 거지 이게. 그래서 얘가 자기가 관심이 있었잖아. 역사에 청별을 발견하고 나서 이거 조선시대인 것 같다, 조선시대 인물인 것 같아 라고 자기가 믿으니까 그런 쪽으로만 갔던 거죠. 생각이. 조사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 사실이 아닌 것들, 아닐 가능성 있는 정보는 스스로 배제하고 거기에 가까운 것만 취했던 거지. 그래서 요 깨달음을 보면은 이런 게 메타인지라고 하거든. 메타인지가 뭐예요? 자기 객관화 능력이야. 오판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성찰을 하는 거지. 성찰을 해서 야, 내가 왜 그랬지? 이거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믿었지?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객관화하는 거죠. 내가 이 확증 편향적으로 생각을 한 거네 라고 자기를 객관했어. 이런 학생들은 뭘 하든지 잘해. 이렇게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 있죠? 무엇이든 잘해. 공부는 물론이고 99%의 학생하고 1%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이 자기 객관화 능력이야.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50개 주고 99% 1%라고 나눴을 때 25개 외우고 얘는 27개. 크게 차이가 없어. IQ도 그렇고 EQ도 그렇고 부모들의 사회 경제적 능력도 그렇고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면이. 그런데 얘랑 얘 1%의 안에 드는 애들의 차이는 뭐냐면 알고 있어. 딱 듣고 나서 저 한 25개 정도 맞출 것 같아요. 거의 맞는다는 거지.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얘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머리만 좋아. 머리도 좋은데 자기 객관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발전하고.
그래서 얘가 반성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는데 교훈이죠. 얘가 깨달아. 들뜬 나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해버린 것이다. 자, 그래서 정확한 조사와 우리가 느낀 두 가지. 첫 번째, 정확한 조사.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신중한 판단. 확증 편향을 반성하고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확증 편향을 반성하고 야 진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겠구나. 요거를 깨달은 거죠. 깨달은 내용이야.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필은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야. 왜 청기화를 발견해서 내가 막 자료 찾아보고 확인 작업 거쳐서 확신을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우리까지 했는데 결국 아니었지. 내가 너무 확증 편향적으로 생각했어.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판단해야겠다. 정확하게 조사해야겠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지. 그래서 크게 실망한 나는 기와를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다. 곰곰이 생각하니 이 기와 덕분에 얻은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청기와에 대해 깊이 공부할 수 있었고 삶의 교훈도 얻을 수 있었다. 자, 이게 삶의 교훈인 거죠. 이 사람이 느끼는. 그러니까 교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필을 교술갈래라는 거예요. 교술갈래. 교술갈래. 자, 그래서 지금 내 방한편에 내게는 소중한 보물 1호다. 보물 1호도 불러서 보물 1호 비유했죠. 소중한 보물 1호. 왜냐하면 삶의 교훈을 주기 때문에. 어떤 교훈? 쉽게 확신을 갖지 마라. 신중하게 판단해라. 그리고 정확한 조사를 해라.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해라. 라는 그런 깨달음을 준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교재 과제에는 없는데 보면은 실제 블로그 글에는 뭐가 있냐면 영훈이가 청교를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 그쵸? 사진이 나와요. 사진. 그쵸? 그럼 이 사진이 주는 효과는 뭘까? 사진. 청교를 들고 블로그에서 블로그를 안 해봐서 블로그 해본 적 없나? 한 번도 안 해봤니? 정말? 블로그 할 때 이렇게 블로그 주인장이 딱 청비를 하나 딱 들고 있으면 그냥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가 부수적인 자료가 없이 글만 있으면 사람들이 클릭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좀 다채롭게 사진도 있고 이거에 부수되는 자료도 첨부하고 이래놓으면 클릭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독자의 흥미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서 일단 요 수필에 대한 것만 일단 정리를 할게요. 특징. 자, 이 수필의 특징. 경험과 깨달음의 부족.
자, 청규화를 발견해서 스킬 블로그가 블로그 같은 거 아니죠? 블로그라고 블로그. 블로그가 블로그. 자, 확인 작업. 이런 말이야. 근데 이게 오류였어. 판단 오류. 여기까지. 그죠? 자, 깨달음. 해야겠다. 그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거. 그리고 이게 스피의 일반적인 구조. 있잖아요. 경험과 깨달음. 자, 그래서 여기서 청표현을 발견하고 확인 작업을 거쳐서 판단 오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경험 깨달음이라는 건 자기 생각을 직접 얘기한 거니까 여기서 세계관이, 가치관이, 사상이 드러나고 이 경험 부분에서 나타난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떻지? 확인! 직접 가서 인터넷 검색하고 기사 검색하고 도서관 가서 책 찾고 그 다음에 확신이 드니까 전문가한테 찾아갔잖아. 이거 적극적이죠. 적극적으로 이거를 알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여기서. 그리고 나서 어때? 이게 아니었다라고 알았을 때는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스스로를 객관화했단 말이야. 자기를 성찰, 자기를 분석해 보는 거지. 그 이유를 분석해 봤어. 반성.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자기 객관화 능력이 있는 친구야. 그죠? 판단 오류가 났을 때. 그래서 이런 경험에서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이 드러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 서사를 따라서 이 글쓴이 작가의 심리 변화가 나와 있어. 그 정도 나와 있다. 처음에는 설렘. 와우, 이거 그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는 이거 맞는 것 같아. 기대. 확신. 그래서 들떴지. 그런데 아니래. 실망. 있어. 그 다음에 반성. 성찰. 자, 이런 심리 변화 과정이 드러나 있다. 이런 심리 변화 과정이 드러났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 5페이지가.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쓰기가 의미를 구성하는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알아보자. 이게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거지. 이 글이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글이야. 이 글을 통해서 작가와 그 다음에
소통하는 거지. 글을 통해. 글로 얘기하고, 자, 글 읽고 피드백을 하는 거죠. 작가한테. 그럼 또 피드백을 해줘. 그게 댓글, 대댓글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글을 통한 사회적, 왜냐하면 인터넷 블로그는 오픈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우리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좋을까? 이음절로 바꾸면 소통. 사회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내가 보면서 나도 역사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야. 이 글을 퍼나를 수 있는 거지. 다른 데로. 그럼 퍼나르면 거기서도 또 막 이런저런 논란이 붙을 수 있어. 거기서 또 퍼나르고 이게 금방금방 확산이 되고 또 소통의 대상이 된단 말이지. 이게 여러 사람에게.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게 또 이 매체, 인터넷 매체. 제 특징이죠. 자, 거기 보면은 글을 쓰는 목적과 주제, 예상 독자 등을 생각하며 쓰기 계획을 세워야지. 자, 목적, 주제, 독자, 그리고 매체. 글을 쓸 때 내가 글을 쓰고 싶어. 자, 글을 쓰고 싶을 때 이 글을 쓸 때는 글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목적. 그죠? 누구를 설득한다든지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내 정서를 표현한다든지 목적이 있죠. 그죠? 그 목적을 정해. 그 다음에 주제. 그리고 이 글을 읽을 예상 독자. 예상 독자에 맞게 글을 편집해요. 그 다음은 어떤 매체를 통할까? 인쇄 매체를 통할까? 아니면 인터넷 매체를 통할까? 매체를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것이 바로 쓰기 전략, 쓰기 맥락의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이건 뭐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교과서에서는 어렵게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면 틀리면 안 돼요. 실수싸움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나온 거 교과서를 변형한 거는 다 맞추고 실수 없이 그 다음에 이런 건 못하겠지, 얘네들이 틀리겠지 하면서 작심하고 낸 문제를 틀리느냐 맞느냐에서 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국어는 시간이 부족해서 애들이 시간 안에 푸는 애들이 굉장히 적거든. 20% 미만이야. 시간 안에 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과서 내용도 어느 정도는 철저하게 해라. 그 대신 막 문제를 막 수백 문제를 막 굴러가야 돼서 그렇게 노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에 연계된 좋은 문제들. 졸리니? 몇 시에 잤는데? 어제요? 2시. 2시에 잤는데 난 4시에 잤는데. 쇠도 씹어먹을라 해 지금. 자, 어제 2시 이후에 잔 사람. 갑자기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꼭 불러가도 돼요. 그렇구나. 자, 그거 4개. 목적, 주제, 독자, 그 다음에 매체. 여기서는 이 매체를 고른 까닭 있잖아. 그거 밑줄 쳐보세요. 인터넷 블로그인데 많은 독자에게 쉽게 글을 전달할 수 있고 많은 독자에게 확산성 때문에. 그치? 그리고 즉각적 소통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인터넷 매체의 특징이죠. 확산성 그리고 즉각성. 즉각 서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독자가 흥미 있어할 만한 내용을 독자. 자,
경험이나 배경 지식에서 마련한 내용. 보니까 뭐 할아버지 댁 마당에서 발견을 했다. 이거 조선시대 청계 색깔에 대한 자기가 알고 있었던 배경 지식. 그리고 또 전문가에게 자기가 검증받았던 거, 이랬던 거, 경험과 배경 지식.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내용을 마련했냐면 책이라든지 신문 기사라든지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서 마련했다 정보를. 그래서 경험 깨달음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 안에 표현성 특징 한번 보고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드러낸 수필이니까.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신뢰성을 확보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발견한 기와 사진과 인터넷에서 찾은 조선시대 청기의 사진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사진 제시. 자, 사진. 시각자료. 시각자료. 이해를 도와주는 시각자료가. 이해를 도와주고 흥미 주시는 거죠. 시각자료. 자,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거기 하나 더 넘겨보시면 6번에 요거 뭐 살짝 나올 수 있는데 보면 글을 매개로 해서 영혼이와 독자 사이에 일어난 반응을 정리하고 영혼이의 글에 독자들이 다양하게 반응한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밑줄 쳐봐. 다양하게 반응한 까닭. 우리가 댓글을 다는데 댓글 달아봤죠. 어떤 글을 보고 댓글을 달아봤는데 나비의 꿈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나비의 꿈이 얘기한 건 청계에 관한 정보를 얻어서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밑줄 쳐봐.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그쵸? 그럼 영훈이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질문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궁금해하는 그 정보를 알려줬어. 또 너나들이 같은 경우는 공감을 표시해. 그랬군요. 뭐 대단하세요. 공감을 표시해. 그래서 이 글을 계기로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또 영훈이도 공감을 해주는 거지.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 역사대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줘. 영훈이의 경험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었고 앞으로 제시될 역사 이야기에 기대감을 갖게 해서 창덕궁에 같이 갈 것을 제안해. 그래서 영훈이가 오케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정보를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반응한 까닭이 무엇인지 그 아래 써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써봐. 시원한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댓글이 지금 올라온 겁니다. 공감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그 이유. 댓글이 다른 이유가 있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경험과 배경 지식, 관심사. 다르기 때문이지. 그렇죠? 각자 살아오면서 한 경험이나 배경 지식 갖고 있는 거, 관심사. 이게 다 다르니까 질문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훈이가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냥 쓴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은 인터넷, 신문기사, 그 다음에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내용을 구성한 거죠. 그 의미를 구성한 것을 가지고, 그 글을 가지고, 자, 독자가 자기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통해서 읽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또 작가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 거지. 이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매체는 사실은 그냥 상론에서 낸 적이 화작 나오고 나서 합법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협상, 토론 이런 건 좀 어렵거든. 어렵게 되면 한 번도 없어. 처음이에요. 진짜. 청기화는 처음 들어봐. 정말.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 도예라고 구상 기출 줬잖아. 화작 기출. 분명히 이제 거기에서 나와요. 여기는 살짝 연기는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쉴까요? 네, 10분만 쉴게요. 네, 졸린 사람들 좀 잠 좀 깨고, 좀 깨고, 이거 음료수도 있으니까 음료수 좀 마시고,